오후의 시작 함께 하실래요? 안녕하세요. 세상의 모든 정보 아나운서 전준입니다. 강력 범죄 피해자들이 보복의 공포를 안고 살아가야 하는 상황 어떻게 봐야 할까요? 아마 많은 분들이 기억하고 계실 텐데요. 1년 전 헤어진 여자친구를 스토킹하다가 경찰에 신고를 당하자 여성의 직장까지 찾아가 흉기를 휘두른 이른바 부산 멍키스 패너 사건 발생했죠. 가해자는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는데요. 피해자 가족은 가해자가 형을 마치고 나와도 50이 채 안 되는 건장한 나이라며 두려움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재판부가 피해자가 요청한 전자장치 부착 명령을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피해자 가족들의 불안감은 더 커졌는데요. 이 문제 어떻게 봐야 하는지 잠시 뒤 사건 노트에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찾아가지 않는 퇴직연금이 1,000억 원을 훌쩍 넘는다면 믿어지시나요? 다니던 직장이 도산하거나 폐업을 해서 퇴직연금에 가입된 줄 몰라서 퇴직연금을 신청하지 못한 근로자들이 6만 8천 명에 달한다고 하는데요. 직장인들을 위한 라디오 생존 베스트, 오늘은 퇴직금 제도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볼 예정입니다. 세상의 모든 정보는 청취자분들의 관심과 참여 기다립니다. 방송 들으시면서 궁금한 점이 있으시거나 의견 공유하고 싶은 분들이 계시다면 문자 보내주세요. 추첨을 통해서 모바일 쿠폰 보내드립니다. 참여하실 번호 샵 9730번이고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이용료 부과됩니다. 콩 게시판을 통해서도 참여하실 수 있고요. KBS 일라디오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도 실시간으로 시청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KBS 세상의 모든 정보 지금 시작합니다. 혹시 뉴스 빠뜨리셨나요? 한낮에 전해진 소식들 꼼꼼히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의 뉴스 조현정 시사평론가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정부가 병원을 떠난 전공의들에 대해서 면허 정지 사전 통보에 들어갔는데요. 대한의사협회 전현직 간부들에 대한 수사도 본격화하고 있어요. 네, 어제 오후부터 해서 본격적으로 이 3개월 면허 정지 행정처분 사전 통지서를 발송하기 시작했는데요. 여기서 더 나아가서 그 지도부들, 전공의 집단 행동을 주도한 사람들에게는 경찰 고발까지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네. 대표적으로 주수호 의협 비대위 언론 홍보위원장이 오늘 얼마 전에 오전에 경찰에 소환이 됐는데요. 이번 사태로 의료단체 관계자가 이렇게 경찰 조사를 받는 건 처음이고요. 주수호 언론 홍보위원장을 시작으로 해서 9일에는 노환규 전 의협 회장, 또 그다음에 김태구 비대위원장 등등이 순차적으로 경찰에 출석해서 조사받을 예정입니다. 네, 이런 가운데 의대 교수들이 집단 행동에 나섰다고요? 네, 강원대 의대 교수들 10여 명은 반발성으로 삭발을 감행했습니다. 이들은 의대 교수들의 뜻과 전혀 무관하게 교육부에 증원 신청을 했다면서 젊은 전공의들이나 의대생들에게 면목이 없다. 어떻게 뜻을 표할 방법이 없었다. 이렇게 호소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내부적으로 본인들이 논의를 했던 교육 역량에 대한 고민이라든가 또 교육을 받는 당사자인 학생들의 의견은 반영되지 않았다는 게 이들의 주장인 거고요. 네. 이렇게 지금 정부의 징계가 가시화되면서 의대 교수들도 집단행동에 나설 조짐이 이제 보이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충북대병원 한 심장내과 교수는 지금 정원의 5배가량을 적어낸 충북대 이 상황을 보고 여기서 좀 희망이 없다라고 느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직서 제출을 밝혔고 서울대병원 일부 교수들은 서울대병원장과 의대학장 사퇴를 요구하면서 사퇴하지 않는다면 집단행동에 나설 것이다. 이렇게 시사하기도 했습니다. 울산대 의대 교수협의회 비대위는 교수의 78%가 겸직 해제 또는 사직서 제출에 찬성했다는 설문 결과를 자체 조사를 발표하기도 했는데, 그러니까 겸직 해제 이런 식으로 의대 교수들이 진료를 거부하는 방안인 거죠. 그러니까 교수들은 강의도 하고 진료도 같이 겸하는데 네. 강의만 하는 방안도 논의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각 병원들은 지금 수술이나 진료를 축소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더 나아가서 병동을 통합하고 또 폐지하기도 하고 병상수를 대거 축소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합니다. 네. 각 대학이 요구한 의대 정원 확대 규모가 기존의 예상치를 훌쩍 뛰어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한 교수단체가 행정소송에 나섰어요. 네, 전국 33개 의대의 교수협의회입니다. 이들은 서울행정법원에 보건복지부 장관과 교육부 장관을 피고로 해서 2,000명 증원 취소 소송을 냈고요. 또 의대 증원에 대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서도 제출했습니다. 네. 의대 증원 처분을 두고
헌법 원칙을 위반한 의료농단이다 이렇게 규정을 했는데요. 이해 당사자들의 의견 수렴을 전혀 거치지 않았고 일방적으로 강행하지 않겠다는 의협과 정부 간의 합의가 있었는데 그 합의문을 깨트린 것이다 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직 총선용으로 급작스럽게 추진되고 있는 정치행위이자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위반한 헌법 파괴 행위다 이렇게 지적했습니다. 정부가 해외 의대 졸업자들의 이 국내 의사 면허 취득 조건을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어요. 네, 뭐 아직 본격적인 논의 단계까지는 아닌 것으로 보이지만 이제 정부 고위 관료들의 입을 통하면 그러니까 우리나라 지금 해외 의대를 졸업하고 현지 의사 면허를 가진 사람들이 국내 의사 그 국가 시험을 또 봐서 합격한 사람들에게는 면허를 주는 그런 건데요. 지금까지는 1년에 한 30-40명 정도 요 정도 통계가 나오는데 여기서 더 늘릴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이 해외 현지 의사 면허 가진 사람들이 우리나라 시험 봤을 때 최종 합격률이 30%대 수준 나오는데 우리나라 의대를 졸업하면 이제 95%가 합격을 하면서 대부분 국시는 합격을 하잖아요. 그런 것과는 대조를 보이는 거고요. 그만큼 정부는 지금 의료 공백 사태가 심각하고 이 사태가 장기화할 거라고 보고 있는데 지금 병원 운영 측면에서도 위태로운 상황이라서 벌써부터 직원들 월급 걱정을 할 처지라고 해요. 다만 또 한편에서는 이렇게 해외의대 졸업생들이 국내 유입을 더 늘려도 되는가라는 우려도 나오고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외국에서 졸업했을 경우 외국 의사들이 지금 우리나라 전공의들의 수준을 따라올 수 있느냐, 의료기술 같은 거 이런 부분에서 기대하기 어렵고 또 뭐 외국 의사에게 우리나라 국민들이 진료받기를 원하지 않을 것이다라는 주장입니다. 이런 가운데 정부와 의료계의 여론전이 해외로까지 확산되고 있다고요. 네, 얼마 전에 세계의사회가 대한의사협회를 감싸주는 성명을 냈었잖아요. 정부도 의사단체도 이렇게 양쪽에서 각각 외신들과 만나면서 자신들의 견해를 각자 피력하고 이 여론전이 국외로까지 확산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먼저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블룸버그와의 인터뷰를 가졌는데요. 여기서 조 장관은 모든 한국 국민은 헌법상 직업 선택의 자유를 보장받는다. 그렇게 말을 하면서도 정당한 사유 없는 집단 사직서 제출은 형법을 위반하는 행위에 해당하고 헌법상 보장된 자유로 볼 수 없다라고 일축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행정명령은 명백히 초래될 국민보건위해를 방지하는 사실상 유일한 수단이다. 이렇게 강조를 하기도 했는데요. 앞서 세계의사회가 한국의 의사증언이 비과학적이다. 근거가 없다 이렇게 지적을 했었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조규홍 장관은 반박을 했습니다. 사회 각계와 논의를 한 거고 과학적 연구 결과가 바탕이 됐고 또 40개 의대 수요 조사를 기반으로 결정한 과학적인 결정이다. 이렇게 반박을 했습니다. 반대로 의협은 또 외신 기자간담회를 맞불 성격으로 열었는데요. 의협은 계속해서 지금 입장을 견지하는 게 한국 언론들이 의사단체 입장은 충분히 전달하지 않고 정부 입장만 전달을 하고 왜곡을 했고 의사에 대한 불신을 키우고 있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본인들의 정당성을 세계에 더 널리 알리겠다라는 취지로 이런 외신 간담회를 연 것으로 해석이 되고요. 의협은 세계의사회 회장이 전 세계 의사들의 연대를 촉구하는 영상 메시지를 공개하기도 했습니다. 여기서 세계의사회 회장은 잠재적 인권 침해다. 대한민국에 위험한 선례를 남길 수 있다면서 의료계에 가는 강압적인 조치를 한국 정부가 중단해야 된다 이렇게 촉구했습니다. 네. 전공의 사직으로 인해서 진료와 수술이 축소되면서 이른바 빅5 병원들이 무급 휴가를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어요. 네, 지금 병상 회전율이 떨어지고 수술을 못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간호나 어떤 보조 인력들이나 다른 직역들의 직구는 인력이 남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뭐 월급도 주기 어렵다고 하니까 병원에서 무급 휴가를 강제로 쓰게 한다는 건데 대한간호협회에 따르면 이런 피해 신고가 전국에서 계속 접수되고 있다고 하고요. 간호협회는 휴가를 쓰지 않겠다고 하면 다른 부서에 지원 인력으로 보내버리겠다라고 들은 간호사도 있다고 전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실 빠진 건 의사들인데 이런 거를 여기서 병원의 수익 악화가 발생을 했고 그런 공백에 아무런 책임이 없는 애꿎은 간호사들이나 일반 행정 직원들에게 떠넘기고 있다라는 반발이 나오는 거고요. 그래서 보건의료노조는
그 수입 감소, 환자 감소는 병원의 책임이 있기 때문에 무급 휴가를 장려할 게 아니라 휴업 수당을 지급해야 된다 지적했습니다. 네. 화제를 좀 바꿔보겠습니다. 2월 소비자 물가 상승폭이 한 달 만에 다시 3%대로 올라갔어요. 네, 오늘 통계청이 발표한 2월 소비자 물가 동향인데요. 네. 얼마 전에 2%대 나와가지고 하지만 정부도 조만간 3%대 될 것이다 이렇게 관측을 했는데 생각보다 더 빠르게 3%대 상승폭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과일값 고공행진이 계속된 데다가 최근에 국제유가 불안까지 겹치면서 그 영향이 컸고요. 지역별로는 부산과 전남이 3.5% 상승폭을 보이면서 가장 큰 상승률을 보였습니다. 이렇게 물가 상승폭이 커지면서 최근에 둔화세를 보였던 생활물가 지수도 넉 달 만에 다시 상승폭이 확대됐는데요. 품목별로는 사과가 71% 올랐습니다. 네. 귤도 이제 사과가 너무 비싸서 못 먹으니까 귤로 옮겨가는 거예요. 그래서 귤도 같이 덩달아서 소비가 늘어나서 그 영향으로 78% 껑충 뛰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신선 과일 가격이 1991년 9월에 44% 오른 뒤로 무려 32년 5개월 만에 상승폭이 가장 컸습니다. 네.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 청년을 주제로 한 17번째 민생 토론회를 열었는데요. 국가 장학금을 확대하기로 했어요. 네, 지금 국가 장학금 수혜 대상이 100만 명이거든요. 이걸 150만 명까지 늘리고 근로장학금을 지금 12만 명에서 내년 20만 명까지 확대를 하겠다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여기에 주거장학금이라는 걸 새로 만들어서 연간 240만 원까지 지원하겠다고 발표를 했는데 이게 현실화되면 일단 국가장학금을 받는 문턱은 낮아질 수 있겠죠. 네. 또 지금 청년 도약 계좌라는 게 있는데 이게 네. 가입 기간이 5년이거든요. 근데 이걸 3년만 유지를 해도 정부가 지원하도록 하겠다는 건데 가입할 수 있는 소득 요건, 그 조건도 완화합니다. 그래서 중위 180% 이하만 신청할 수 있었는데 이걸 중위 250% 이하로 완화를 하고 군에 복무했던 청년들도 전년도 장병 급여를 근거로 해서 이 청년도약 계좌에 같이 가입을 할 수 있겠다라는 그림을 밝혔습니다. 그리고 또 윤 대통령은 그 청년들의 건강권을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스포츠 향유를 지원하겠다. 운동하고 싶은데 돈 때문에 포기하는 국민이 없도록 수영장, 헬스시설 이런 문화비 소득공제를 적용하겠다라고 밝힌 건데 다만 저는 여기서 지적하고 싶은 거는 지금도 전국 수영장이 줄어들었거든요. 팬데믹 영향으로. 그리고 수영 강사 수급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이런 공급적인 측면부터 또 마련을 해놓고 지원책을 보완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네. 최근 부영기업이 아이를 낳으면 1억 원을 출산 지원금으로 줘서 화제가 됐잖아요. 네. 정부가 기업의 출산 장려금에 대해서 세금을 부과하지 않기로 했다고요. 맞습니다. 이게 연봉에 따라서 다르긴 하지만 기업이 1억 준다고 1억 줬는데 2,500만 원 넘게 세금 낸다 이게 문제였잖아요. 맞아요. 예, 그래서 전액 비과세 혜택을 준다는 건데 앞으로는 출산 후에 2년 내 받은 출산지원금에 대해서는 최대 2차례까지 한도 제한 없이 소득세를 부과하지 않겠다는 거고요. 부영처럼 올해 이미 지급한 거 이것도 소급 적용됩니다. 올해만 한시적으로 또 2021년생 이후 자녀에 대한 출산지원금도 비과세가 되는데 기업으로서는 전액 비용 처리를 가능하게 해줘요. 그래서 법인세를 추가로 내야 하는 부담을 없애주는 거고요. 다만 이게 또 탈세 수단으로 악용될 소지가 그 우려 제기가 됐었거든요. 그래서 지배주주의 특수관계인은 제외가 됩니다. 이렇게 특수관계 지급은 막는다고는 하지만 그럼에도 꼼꼼한 세무감시 시스템은 필요해 보입니다. 이번 민생토론회는 안보실장을 비롯해서 정부부처 13곳이 참여할 만큼 대규모로 진행됐잖아요. 근데 이를 두고 청년 표심 공략이 아니냐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다고요. 네, 지금까지 윤 대통령이 17번의 민생토론회를 거쳤습니다. 그동안 모양새는 비슷했어요. 전국 각지를 돌면서 사람들을 만나고 어떤 공약이나 정책을 설명을 하고 비슷한데 이번 토론회가 특히나 규모가 되게 컸습니다. 참석자가 460여 명이 넘었는데 정부 참모들이 정말 대거 참여를 했어요. 대통령실에서 전례 없이 3실장, 비서실장, 안보실장, 정책실장 모두 참석을 했고 한국일보는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급기야 안보의 컨트롤 타워인 대통령실 안보실장까지 참석하는 진풍경이 연출됐다라고 평가를 했고
안보실장까지 배석한 건 처음이라서 뒷말이 나왔다 이런 설명도 내놨는데 네. 실제로 참석자 면면을 보면 기재부 장관은 뭐 예산이랑 관련이 있으니까 그렇다고 해도 통일부 장관, 국무조정실장 등이 자리를 했거든요. 네. 그리고 또 이 중도 외연 확장을 아무래도 목표로 하는 입장으로서 청년층이 캐스팅 보터로서의 역할을 선거에서 톡톡히 해줄 수 있는 층위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네. 그래서 민생토론회가 이런 진작부터 선거운동이다라는 비판이 제기가 됐는데 그동안의 민생토론회 내용을 봐도 각 지역마다 첨예하게 대립해왔던 수건사업들, 막혀있던 수건사업들 해결해주겠다 이러거나 혹은 그걸 위해서는 대규모 예산을 쏟아부어야 되는 내용들로 이루어져 있다 보니까 네. 선거운동을 대통령이 지원한다라는 말이 나오는 거고 또 그런 것도 있겠죠. 이게 정말로 여러 개 정말 막 쏟아져 나오고는 있는데 정말 이게 실현할 수 있는 건지 네. 이런 의문도 나오는 거고요. 여기에 더불어서 이 전국을 돌고 있는데 광주만 배제하고 오지 않는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현상이 대통령실의 의도는 그렇지 않을지라도 이런 뭐 지적은 있을 수 있겠죠. 여당이 유리한 지역에서 표심을 호소하는 게 아니냐. 그런 의구심은 뭐 나올 수 있는 거고요. 충분히. 물론 대통령실에서는 줄곧 이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선거용이고 정치 중립 의무 위반이라는 주장은 아니고 오랫동안 문제가 있었던 지역을 찾아서 그걸 해결해드리는 관점에서 접근하고 있다. 이것이 대통령실의 해명입니다. 네. 한낮의 교양 파트너 지금 여러분께서는 세상의 모든 정보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4월 총선을 앞둔 정치권 상황도 살펴봐야겠죠. 국민의힘이 대구 달서갑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측근인 유영하 변호사를 단수 공천했어요. 네. 그렇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이 지역의 현역으로 있는 홍석준 의원은 컷오프 됐습니다. 국민의힘 공관위는 이 신청 후보 중에 유영한 변호사의 점수가 가장 높았다. 네. 설명을 했는데 그렇지만 현역에서 컷오프된 홍석준 의원은 강하게 반발을 하고 있고요. 국민의힘은 시스템 공천 대원칙이 완전히 깨졌다면서 이의 신청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렇게 그 박근혜 전 대통령 측근이 국민의힘 총선 후보로 나오는 건 대구 중남구의 도태우 변호사에 이어서 유영하 변호사가 두 번째거든요. 네. 근데 이게 탄핵의 강을 건넜다라는 선을 긋는 과거의 분위기와는 사뭇 달라지는 그리고 어떻게 보면 건넜던 강을 또다시 건너서 그 자리로 돌아오는 모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또 국민의힘은 국민공천제 전국 5개 지역에 적용하기로 했다고 했는데 어딘가요? 이 서울 강남 갑을 또 대구 동구 군위 갑과 북갑, 울산 남갑 등 다 여당 텃밭 지역들이에요. 5곳에 네. 적응을 하는데 국민공천제 이 후보는 국회의원 피선거권이 있는 국민이라면 누구나 신청을 할 수 있고요. 제3자 추천 방식도 가능합니다. 8일부터 9일 이틀간 온라인 접수를 하고 면접을 거쳐서 오는 15일에 최종 후보를 발표한다는 게 국민의힘 공관위의 설명입니다. 네. 한편 민주당은 오늘 현역 의원과 원외 도전자가 맞붙은 지역구 20곳에 대해서 경선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죠. 네, 역시나 가장 그 관심을 끄는 건 비명계 현역과 친명계 도전자가 맞붙는 지역들. 네. 이런 곳들이 여러 포함되어 있거든요. 대표적으로는 박용진 의원과 정봉주 전 의원, 이승훈 변호사가 겨루는 서울 강북을이 있고 또 윤영찬 의원, 이수진 의원이 맞붙는 경기 성남 중원 등이 오늘 결정이 되는데 이 비명과 친명 사이에서 어떤 결론이 날지 이거에도 관심 많이 쏠리고 있습니다. 네. 또 이런 가운데 민주당 공천에서 탈락한 홍영표 의원이 탈당을 선언했어요. 예, 방금 전에 민주당의 사당화에 분노한다면서 탈당 선언을 했고요. 네. 지금 민주당은 소중한 가치들이 무너지고 있고 당내 민주주의가 실종됐다라고 직격을 했습니다. 그 친문 좌장이라고 불리는 인물이잖아요. 홍영표 네. 의원은 한때 민주당 내 전당대회에서 그 굉장히 아깝게 떨어지기도 했었고 아까운 표차로. 네. 그래서 이제 지금은 임종석 전 실장에 의해서 기동민 의원도 잔류를 하겠다고 밝힌 상황인데 일단 홍영표 의원은 탈당을 선언을 했고 홍 의원은 그 서른 의원과 민주연대를 출범을 한 뒤에 새로운 미래와 연대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네. 오늘의 뉴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조현정 시사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KBS 1라디오 세상의 모든 정보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은 12시 40분입니다. 이 시각 교통정보 알아봅니다.
시각 교통정보입니다. 점심 이후 정오를 지난 시간이라 차가 많아 밀리기보다는 작업 구간들 주의가 필요한데요. 먼저 서울시내 수락 지하차도 방음터널의 작업 이제 양방향에서 진행됩니다. 의정부 방향은 2차로가, 반대 성수 쪽은 하위 차로가 막혀 있어서 터널 지나시기 무척 더딘 상황입니다. 성수 분기점 방향은 이후로도 성수 분기점 강변북로 구리방향 진출로 2차로에서 화물차 추돌 사고가 나 부근 정체가 되고 있고요. 고속도로에선 경부고속도로 양방향 서울시간으로 더디다가 부산 쪽 죽전 부근 5차로의 작업 여파 서울 요금소부터 받습니다. 이후 수원을 앞두고 다시 속도 떨어지고요. 남북권에선 호남고속도로 천안방향 전주 나들목 2차로에서 노면 보수 작업 중이라 뒤로 차들이 서행합니다. 반대 순천 방향은 논산분기점 하위 차로에서 사고 차량 견인 작업이 한창이니까요. 전방 주시를 부탁드립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였습니다. 세상의 모든 정보를 당신의 귓거로 특급 배송해드립니다. 세상의 모든 정보. 꼭 알아야 할 정보를 알기 쉽게 전달해드리는 세상의 모든 지식. 우리 사회를 들끓게 한 사건을 살펴보는 사건 노트 시간이죠. 배상훈 프로파일러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최근 온라인에 이 한 사건의 피해자 가족이 글을 올려서 다시 주목받고 있는 사건이 있다고요. 예. 좀 이게 이제 공구입니다. 부산 몽키 스패너 사건이라고 해서 네. 그러니까 사건은 1년 전에 발생을 했고요. 그 피해자의 언니분이 온라인에 그 사연을 올렸고 며칠 전에 이제 공중파의 보도 채널에 직접 피해자분이 인터뷰를 하셨습니다. 네. 가해자의 모친의 음성도 공개가 다 됐고 사건 자체는 1년 전에 이제 사귀던 사이였는데 피해자 분이 이제 이별을 통보하고 근데 그 과정에서 이제 가해자가 직장까지 쫓아와 갖고 심각한 폭력을 행사를 했습니다. 상당히 거의 혈액을 2리터나 흘리셨대요. 반이나 흘리셨다니까 죽음의 직전까지 갔는데 네. 그 사건이었는데 이제 1심 판결이 났는데 1심 판결의 내용이라든가 그 판사님의 판결문 자체가 피해자분들이나 가족분들을 더 고통스럽게 하는 그래서 이제 여러 그 시민분들이 공분했던 그 사건입니다. 네. 이런 스토킹, 교제 폭력 사건들을 살펴보면요. 사건 발생 전부터 피해자들이 이제 위협을 느껴서 도움을 요청한 경우들이 많잖아요. 근데 이번 사건 역시 피해자가 사건 전에 경찰에 신고를 했다면서요. 여러 번을 했었다고 네. 합니다. 근데 사실 이 교제 폭력이라는 것이 이제 가정 폭력이랑 아니면 스토킹하고 다른 거는 네. 이게 법적인 근거가 사실 미약한 부분이 있습니다. 가정폭력법은 있고요. 네. 그리고 스토킹법도 있습니다. 근데 네. 데이트 폭력은 지금은 교제 폭력이라고 부르는데 네. 그거에 대한 규정이 좀 모호합니다. 그러니까 법률가들은 모호하다고 하고 네. 범죄를 연구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모호하지 않다라고 하는데 통칭적으로 이렇게 좀 그 법적으로 규정하기가 좀 모호한 부분이 있다라고 얘기되고 있고 네. 그것은 이제 실제 경찰들이라든가 수사 사법기관에서 다루기가 대부분은 사실은 남자분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저랑 나이가 비슷한 50대에 40대의 수사관들이 주로 다루니까 그 인식 자체는 옛날 인식인 거죠. 네. 저도 옛날 인식을 가지고 있지만은 그러니까 이 교제 폭력이 폭력이고 여기서 벌어지고 있는 언어 폭력이나 이런 관계적 폭력 자체를 쉽게 체감하기가 어려운 세대라든가 그런 사람들이 수사를 하고 그러니까 지금 이 경우도 그런 겁니다. 보호 조치를 분명히 했다고 해요. 어떤 보호 조치가 됐나요? 그러니까 이제 말하자면 그 가해자를 불러갖고 타일르기도 하고 하지 말라고 하기도 하고 그랬는데 가해자가 그러니까 이제 우리 형님 같으니까 제가 안 하겠습니다, 형님. 우리 제가 다른 여자 사귀러 여기 떠나겠습니다.라고 얘기하고 네. 바로 피해자 직장에 가서 공격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인식이 다르죠. 그리고 이 교제 폭력, 데이트 폭력, 교제 폭력이 어떤 유형이고 어떤 네. 위험성을 가졌는지 사실 수사사법계에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인식이 체감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여성 수사관도 많이 있지만은 네. 그렇게 많지도 않고 그래서 실제로 하긴 하지만 현실성은 떨어지는 그러니까 피해자가 보기에는 사실은 두렵고 네. 체감 느끼지 못하는 이런 상황이죠. 근데 피해자가 이렇게 큰 피해를 입었는데 가해자는 또 재판에서 감형을 받았다면서요? 그러니까 물론 검찰은 20년형을 구형을 했습니다. 네. 근데 형이 15년형이 나왔습니다.
많은 분들이 뭐 들으시기에는 15년이면 굉장히 높은 거 아니냐라고 뭐 말씀하시는데 1심이고요. 그다음에 이 피해자는 거의 죽기 직전까지 했고요. 네. 미수라고 하는데 사실은 그 CCTV에 그 직장 동료분들이 한 4-5번이 뜯어 말린 겁니다. 그냥 놔뒀으면 그냥 돌아가셨죠. 그러니까 겨우 말린 거예요. 근데 이거를 미수라고 생각해서 형량이 떨어지고 네. 또 본인이 반성을 하고 인정하고 있고 그리고 특히 이제 가족들이 그러니까 가해자의 가족들이 네. 타일러서 그렇게 뭐 안 하게 하겠다라고 약속을 하고 본인도 약속을 했다. 그러니까 판사님이 본인이 이렇게 약속하는데 네. 한번 두고 보겠다. 그러니까 이거를 듣고 피해자분은 법정에서 자지러졌다는 거예요. 그렇죠. 지금 판사님은 여기 계시지만 본인은 15년 뒤에 그 사람이 어떻게 나올지 어떻게 아느냐. 보장할 수 있느냐. 그리고 여러 가지 이제 탄원서를 가해자 가족 쪽에서 많이 냈는데 사실 뭐 허위의 사실도 있다고 해요. 피해자 쪽에서는. 그러니까 이렇게 탄원서를 너무 쉽게 받아준 거 아니냐라고 하는 것 때문에 실제로 이 여러 가지 요소가 피해자를 한테 더 2차 가해가 아니냐. 피해자를 보듬지 못한 재판부나 사법부의 조치가 아니냐라고 하는 이런 형태의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네. 근데 저희가 이 사건 노트 시간에 이와 유사한 사건들 많이 다뤄봤잖아요. 예. 이런 교제 폭력, 스토킹 범죄 이런 것들이 줄어들기는커녕 매년 증가하고 있다면서요. 예. 통계상으로 보면은 작년 2022년에 18,900건. 근데 2018년도는 10,000건이 좀 넘습니다. 그러니까 코로나 바로 전에는 10,000건이었다가 네. 코로나 들어가면서 19,000건이 넘어갑니다. 20,000건, 2배가 늘어난 겁니다. 네, 그렇네요. 그러니까 이제 아마 코로나가 이제 비대면이라든가 아니면 사실은 어떤 좁은 공간에 gat혀 있고 이게 사회적 관계가 넓어지는 게 아니라 좁아지는 관계에서 교제 네. 폭력도 이게 한도가 그러니까 이 뭐라가 둘만의 공간들이 많아지면서 벌어질 수 있다 이렇게 사회학자들은 설명을 하거든요. 네. 그 정도로 많이 발생하고 있고 근데 사실 굉장히 위험하죠. 그런 부분에서는 이게 2배나 증가했으니까. 예. 그렇네요. 예. 진짜. 주로 또 여성을 대상으로 일어나는 불법 촬영 사건도 끊이지 않고 있다면서요? 이게 불법 촬영이 보통 이제 여러 가지 면에서 많이 나타나고 있는 부분들은 그겁니다. 여러 가지 불법 촬영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일종의 공중공간. 예를 들면은 뭐 지하철이라든가 네. 거리라든가 특히 요새는 거리에서 마치 풍경을 찍는 것처럼 찍는데 여성분의 다리라든가 아니면 네. 신체를 찍는다든가 예전 같으면은 보통 나타나는 것이 이제 어떤 특정한 어떤 예를 들면 뭐 좁은 공간 같은데 이런 데를 중심으로 했는데 요새는 무차별적으로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거리라든가 아니면 이런 데에서 옛날 뭐 옛날도 아닙니다. 뭐 사실 아파트 건너편에서 망원 렌즈로 찍는 경우도 있고 그러니까 기기가 발달함에 따라서 네. 수단이 발달함에 따라서 그 다양하게 나타납니다. 예전에는 핸드폰의 화장실에서의 그런 어떤 불법 촬영만 걱정을 했는데 요새는 도처에 나타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양도 문제인데 질적인 어떤 위험성도 높아지고 있다라고 보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것 역시 판결 결과들을 좀 보면 집행유예나 벌금형에 그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여기서 이제 많은 이제 시민단체라든가 이런 관련된 어떤 사회운동 하시는 분들이 실제로 이거의 위험성을 잘 모른다. 그러니까 피해자가 얼마나 고통을 받는지 모른다. 단순히 사진 찍히는 게 아니다. 네. 그러니까 그 노출된 것이 결국은 2차, 3차의 트라우마를 갖게 되고 네. 사실 불법 촬영의 피해자들이 극단 선택을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 그게 어느 범위까지 퍼졌는지를 모르고 갑작스럽게 아는 사람한테 뭐 톡이 왔는데 너 여기 너 비슷한 사람이 나오는 것 같아라고 해버리면은 네. 그 공포가. 근데 문제는 이 위험성을 판결에 반영을 안 하는 겁니다. 단순히 찍혔다라고 하는 성적 수치심 그 정도까지 판결하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보통 첫 번, 두 번째 정도면 대부분 벌금형 집행유예 이렇게 가는 거죠. 근데 그때는 이미 이런 범죄자들은 너무 위험해졌고 피해자는 너무 많아졌고 이게 반복된다는 겁니다. 이제 수위도 점점 높아지겠죠. 그렇죠.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그런 범죄자들은 이거로 성적인 도착이라든가 이거를 가지고 경제적 수익을 얻는 그럴 수도 과정으로든 있죠. 그렇게 네. 되니까. 이렇다 보니까 대한민국에서 여성으로 살기가 너무 힘들다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던데요. 왜 이렇게 여성을 대상으로 한 범죄들이 최근 들어서 증가하고 있는 걸까요? 아무래도 이제
그 여성에 대한 혐오, 소수자는 혐오 부분들이 어떤 정치적인 용어라든가 아니면 사회적 용어로서 늘어나고 있고, 네. 그러니까 사회가 각박해지고 힘들어질수록 특정한 소수 집단에 대한 공격성이 높아지는 건 서구 사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그러니까 미국이나 아니면은 선진국은 이제 인종적인 소수자에 대한 공격성인데 네. 우리는 그런 것보다는 이제 흔히 말하는 이 성적 소수자라든가 아니면 여성이라든가 여성 집단이 이렇게 부분이 되기 때문에 네. 특히 이런 부분이 저 늘어나는 것이 아닐까. 그리고 그것으로서 일종의 뭐 인셀 범죄 같은 형태도 많이 늘어나는 거고, 여성 자체가 혐오가 되는 범죄 나타나는 거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양도 문제지만 질적인 위험성이 높아지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을 제대로 다룰 수 있는 법 체계가 너무 늦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다룰 수 있는 수사 체계가 너무 한정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 쉽게 그냥 단순히 성범죄 정도로 봅니다. 문제는 그걸 좀 구체적으로 해갖고 이들을 치료하든 처벌하든 구체화돼야 되는데 네. 구체성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가해자지만 그들도 정신적으로 병을 앓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병리적 현상일 수 있습니다.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재발을 줄이기 위한 치료 이런 것도 좀 필요한 것 같기도 하고요. 근데 이제 그거를 전문으로 담당하고 있는 영역이 없어요, 우리는. 그러니까 이제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대부분은 부재하다는 게 문제입니다. 이렇게 교제하던 여성 또는 신당역 살인 사건처럼 직장 동료였던 여성 같이 이렇게 알고 지내던 여성을 대상으로 이렇게 범행을 저지른 가해자들이 많잖아요. 이들만의 특징 같은 게 있을까요? 대부분은 의존형 장애입니다. 의존형 장애고 사회성이 매우 낮습니다. 그러니까 그 표정이라든가 행동을 보면 금방 눈치챌 수 있습니다. 다만 간과할 뿐입니다. 아, 그렇군요. 그런데 특정 대상이 없는 묻지마 범죄의 경우에도 또 여성이 타겟이 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렇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힘이 약해 보이고 보호해주지 않는다는 사회적 인식 자체가 그들에 대한 공격성을 높여주는 거죠. 이런 사건들을 막기 위해선 일단 처벌 강화가 필요해 보이는데요. 교수님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초기 단계부터 특화된 처벌들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지금 뭉뚱그린 처벌, 벌금형, 집행유예로 끝나는 게 아니라 뭔가 구체적으로 수강명령을 내리거나 거기에 맞는 형태가 초기부터 들어가야 돼요. 네. 그게 위험하다는 걸 인지시켜줘야 되는 겁니다. 가해자들한테. 근데 해외에서는 여성 혐오를 이유로 살인을 저지른 범인에게 테러 범죄를 적용해서 중형을 선고하기도 하더라고요. 우리는 이런 특정 집단을 향한 혐오 범죄를 저질렀다고 해서 뭐 더 가중 처벌하거나 이런 그렇지 건 않죠. 없죠. 그냥 일반 결과범입니다. 그거를 혐오해가 그 결과가 폭행이면 폭행죄로 가는 거고. 네. 근데 이제 이거를 헤이트 크라임, 혐오 범죄로 다루면은 이게 혐오 범죄 자체는 테러죠. 다중을 대상으로 한 거기 때문에 네. 우리도 거기에 준하게 해야 되는데 우리는 결과범으로 가다 보니까 실제로는 형량이 너무 낮은 겁니다. 그러니까 언론에 엄청 많이 나요. 굉장히 위험하다고 봐요. 근데 실제로 판사님들은 결과가 피해가 별거 아니네. 뭐 좀 다쳤네. 네. 뭐 심리적으로 좀 있네. 이런 평가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뭔가 좀 이상하죠. 균형이 안 맞는 겁니다. 네. 사회적 위험성과 거기에 대응하는 것이 안 맞는 불균형이 지금 우리 사회에 존재하는 겁니다. 그러면 처벌 강화 외에 또 어떤 대책들이 필요하다고 보세요? 일단은 이런 범죄들을 전문적으로 연구를 일단 해야 되고요. 네. 그래서 경찰청이든 검찰청 연구를 해야 되고 그 연구에 맞게끔 그 범죄자들을 다룰 수 있는 시스템이 돼야 되고 거기에 맞는 수사사법 시스템이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거기에 맞는 피해자 보호 조치가 돼야 되는 겁니다. 지금은 이런 범죄가 어떤 존재인지 잘 모르니까 네. 수사하는 사람이나 피해자나 아니면 사법당국의 판사나 다들 지금 뭐 죄송합니다. 허부적거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혼동의 상태인 거죠. 그러니까 이게 미국의 30년의 상태입니다. 30년 전의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 뒤에 전문적인 연구 시스템이 나오고 그래서 조금은 나아졌죠. 그래야 된다고 봅니다. 그럼 미국은 우리랑은 지금 완전 다른 모습이에요? 결과가 아니라 동기로 가는 거죠. 네. 이게 이 범죄가 결과는 작아도 동기 자체가 혐오 범죄고 위험한 소수자의 공격이면 거기에 맞게끔 처벌이 되는 형태가 되는 거죠. 네, 사건 노트 오늘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배상훈 프로파일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KBS 세상의 모든 정보 1부 순서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어지는 2부에서는요. 일터에서 나를 지키는 법을 알려드리는 시간 직장인을 위한 라디오 생존 백서 코너 기다리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많은 청취 부탁드립니다. 그럼 전 1시 정각 2부에 다시 찾아올게요.
안녕하세요. 바른말 고운말입니다. 우리나라 교육의 문제점 중에 하나로 자주 언급되는 것이 주입식 교육입니다. 기억과 암기를 바탕으로 해서 가르치는 방식을 말하는데요. 학습자가 학습 내용을 받아들일 태세나 준비가 되어 있지 않더라도 그것을 기계적으로 받아들이도록 하는 교수 방법을 말합니다. 그런데 모든 것이 그렇듯이 주입식 교육 자체는 단점만 있는 게 아니고 나름대로 장점도 있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주입이란 단어는 원래 흘러 들어가도록 부어 넣음을 기본 의미로 합니다. 자동차에 기름을 넣도록 만든 구멍을 주입구라고 한다는 걸 생각하면 쉽게 이해되실 겁니다. 그런데 주입이란 말과 관련된 예문을 보면 자전거 타이어에 바람을 주입시키다. 또 단순한 공식을 무조건 주입시키는 교육은 효과적이지 못하다 같이 주입시키다라고 쓸 때가 많습니다. 시키다란 표현은 사동의 의미를 더하는 것이니까 주입시키다란 말은 주입하게 만들다를 뜻합니다. 하지만 앞서 말씀드린 예문에서는 사동의 의미를 나타내는 경우가 아니니까요. 그냥 주입하다로 바꿔 쓰는 것이 어법에 맞습니다. 비슷한 예로 그는 동료들을 설득해서 결국 자신의 계획을 관철시켰다 같이 관철시키다란 표현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경우에도 어려움을 뚫고 나아가 목적을 기어이 이루다를 뜻하는 동사 관철하다니까요. 자신의 계획을 관철시켰다가 아니라 관철했다가 맞습니다. 바른말 고운말 아나운서 변희영이었습니다. 토론에 정답은 없습니다. 토론이 세상을 바꿀 수도 없습니다. 하지만 질문은 새로운 세상을 만들 수 있습니다. 질문으로 올바른 세상을 만드는 첫걸음. 평일 저녁 7시 20분 KBS 열린 토론. 어떤 하루 보내고 계신가요? 눈코 뜰 새 없이 바쁘게 지나가는 한 주. 월요일부터 금요일, 매일 밤 10시부터 12시까지는 오롯이 당신만을 위한 시간입니다. 당신을 위한 지식 쉼터. 오늘 밤 일라디오. KBS 58분 날씨. 구름 사이로 햇살이 들고 있습니다. 오늘 낮 기온 대부분 10도 안팎까지 오를 텐데요. 서울과 대전, 부산, 제주 11도, 광주 14도 안팎으로 남부지방은 어제보다 포근하겠고 강릉은 5도 안팎에 머물겠습니다. 동해안과 제주도에 오늘도 눈비 소식이 있습니다. 늦은 오후부터는 충북과 일부 남부지방에도 비나 눈이 오겠습니다. 동풍이 많이 약해진 덕분에 강원 산지에 밤까지 1cm 정도의 눈만 더 내릴 텐데요. 기압골의 영향으로 내일 또 한 차례 비나 눈이 오겠습니다. 강원 내륙 산지에 추가로 1에서 5cm, 제주 산지에도 최대 5cm의 눈이 예상되고요. 새벽부터 경기, 강원, 충북, 남부 곳곳에 구름대가 자리하면서 서울도 출근길 1mm 안팎의 약한 비가 지나겠습니다. 남해안과 제주도는 오늘도 바람이 강하게 불겠습니다. 경상권 해안과 전남 도서 지역, 울릉도 독도에 강풍주의보가 이어지고 있고요. 서해 앞바다와 제주 앞바다를 제외한 대부분 해상에 풍랑주의보가 발효 중입니다. 모레부터 맑은 하늘에 아침 기온이 0도 안팎으로 떨어질 텐데요. 주말에는 서울의 아침 기온 영하 3도로 반짝 꽃샘추위가 찾아오겠습니다. 지금 서울의 기온은 9.3도, 습도는 50%입니다. 박대우입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나른한
건강한 오후를 책임질 영양 만점 지식 비타민. 세상의 모든 정보. 이 시각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입니다. 지난달 소비자 물가 지수가 1년 전보다 3.1% 상승하면서 한 달 만에 다시 3%대로 올라섰습니다. 특히 과일 물가가 40% 넘게 오르면서 32년 5개월 만에 최대 상승폭을 기록했습니다. 경찰이 의료법 위반 혐의 등으로 고발된 대한의사협회 전현직 간부들에 대한 소환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압수수색에 이어 소환 조사가 시작되자 의협 측은 무리한 수사라며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국민의힘은 현역 교체율이 35%에 달할 것이라며 의미 있는 공천이라고 자평했습니다. 사실상 공천 배제된 이채익 국민의힘 의원은 공천 결과에 반발하며 무소속 출마를 시사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국민의힘에 대해 채용비리 의혹이 있는 후보를 영입해 공천하고 돈봉투 후보를 단수 추천한다며 맹비난했습니다. 공천 배제된 이른바 친문 중진 홍영표 의원은 민주당 탈당을 선언했습니다. 새로운 미래는 여야 양대 정당의 공천에 대해 탄핵의 강과 조국의 강을 걸었다고 비판했습니다. 개혁신당은 국민들이 이재명 대표와 한동훈 비대위원장 모두에게 무관심하다고 비판했습니다. 지금까지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 정한나였습니다. 정신없이 바쁜 하루, 지금 우리 주변에서 벌어지고 있는 사건 사고 소식들 한숨 돌리며 살펴보시죠. 하프타임 뉴스 박지원 뉴스캐스터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가상화폐 테라 루나 폭락 사태의 핵심 인물로 이 몬테네그로에서 붙잡힌 권도영 씨. 미국이 아닌 한국으로 송환될 가능성이 생겼어요. 네, 몬테네그로 항소법원은 권 씨 측의 항소를 받아들였습니다. 포드고리차 고등법원의 미국 인도 결정을 무효로 하고 사건을 다시 원심으로 돌려보낸 건데요. 테라 루나 폭락 사태로 전 세계 투자자에게 무려 50조 원 이상으로 추정되는 피해를 안긴 권 씨입니다. 2022년 4월 한국을 떠나 도피를 하다가 지난해 3월 몬테네그로에서 위조 여권 혐의로 체포가 되었는데요. 앞서서 포드고리차 고등법원은 권 씨를 미국으로 인도해야 한다고 판결을 했고 그러면서 한국 법무부의 범죄인 인도 요청은 기각한 상황이었습니다. 네. 이때 권 씨 측은 즉각 항소를 했는데요. 로디치 변호사는 항소 이유로 권 씨의 국적이 중요하게 고려되지 않았고 한국의 인도 요청 시점이 지난해 3월 29일이었다면 미국은 같은 해 4월 3일이라서 한국이 미국의 요청 시점보다도 앞섰다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그 결과 몬테네그로 항소법원이 권 씨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면서 사건을 원심으로 돌려보냈습니다. 결과에 따라서 권 씨의 신병이 한국으로 송환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요즘 고물가에 대학가 원룸촌 월세도 많이 뛰었다고요? 네. 월세와 등록금, 생활비가 모두 오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큰 소득이 없는 대학생들은 생활고를 겪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해 발생한 전세 사기 영향으로 월세 수요가 더 치솟고 있는데요. 이 서울 주요 대학가의 원룸 평균 월세는 지난해 대비해서는 무려 11%나 올랐습니다. 이제는 대학가뿐만 아니라 청년 세대가 주로 거주하는 서울의 소형 원룸이나 오피스텔 월세도 가파르게 오르고 있습니다. 오피스텔 월세 가격 지수가 2018년 이후 최고점을 찍었습니다. 네. 정부도 이걸 보고만 있을 수는 없겠죠. 그래서 청년들의 월세 부담이 커지다 보니 정부는 매달 월세 20만 원을 지원해주는 지원책을 내놨습니다. 19세에서 34세 무주택자에다가 월소득 135만 원 이하인 청년이 대상이고요. 이들은 보조금 5천만 원 그리고 월세 70만 원 이하 주택에 살고
청약 통장에 가입이 되어 있으면 1년 동안 매달 월세를 20만 원씩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하지만 여기 또한 문제가 있습니다. 월세 지원 기준 상한이 있고 1년 기간 제한까지 있다 보니까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기는 힘든 상황입니다. 네. 주거 문제도 심각하지만 부채 문제도 또 심각합니다. 학자금 대출을 못 갚는 청년들이 4년 전보다 7배나 늘었다면서요. 네, 무려 7배입니다. 학자금 대출을 못 갚는 청년들 4년 전보다도 7배 늘었고 결국 회수 불능 처리된 대출액도 6배나 늘었습니다. 네. 청년들이 연 1.7%의 저금리인 학자금 대출도 못 갚을 정도로 경제적인 사정이 어렵다는 이야기인데요. 이런 29세 이하 금융 채무불이행자는 2년 새에 2만 명 가까이 늘었고 지난해 말에는 10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소액의 생활비 마련을 위해서 첫 대출을 한 경우가 상담자의 40%로 가장 많았는데요. 이렇듯 생활비 같은 소액 대출로 처음에 시작을 했지만 결국에는 빚에 허덕이는 청년들이 더 많아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무료 재무상담센터에는 개인회생을 신청한 청년들의 발길이 그래서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기에 빠졌을 때 도움을 구할 곳이 없는 경우가 60%가 넘습니다. 경제적인 사정이 어려운 청년들을 공공이 그냥 방치해서는 안 된다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이유입니다. 지난해 말 29세 이하 금융 채무불이행자의 절반 이상은 1,000만 원 이하의 대출금을 갚지 못한 경우였습니다. 그렇다 보니 상황은 더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지난해 국내 아동 청소년 자살률이 통계 집계 이래 가장 높았다고요? 최근 통계청이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이 제출한 자살 사망자 잠정 통계를 보면 지난해 전체 자살 사망자는 13,660명으로 2019년 이후 가장 많게 나왔고요. 그 중에서도 19세 이하 자살 사망자는 약 370명으로 이 나이대 전체 사망자 가운데 20% 수준이었습니다. 네. 특히 19세 이하 인구 100만 명당 자살자는 지난해 46.7명으로 통계청이 사망 원인 집계를 내기 시작한 이후로는 40년 만에 가장 높은 수치였습니다. 이 저출생으로 미성년 인구는 급감했는데 자살자는 오히려 늘었기 때문입니다. 요즘 SNS에 자살, 자해 관련 정보들 많이 떠돌잖아요. 이런 영향도 무시할 수는 없겠죠? 맞습니다. 최근 4년 새 신고가 9배 이상으로 증가한 SNS상 자살 유발 정보가 무관치 않다라는 지적들이 나옵니다. 네. SNS 등에서 자해 경험을 공유하는 글이 하나의 놀이처럼 번지면서 미디어에 민감한 10대가 큰 영향을 받고 있는 분석입니다. 보건복지부 산하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에 따르면 지난해 자살 동반자 모집글 등 자살 유발 정보가 총 30만 건이 넘게 신고가 됐습니다. 네. 4년 새 약 9배로 증가한 거고요. 같은 기간 재단이 모니터링해서 삭제한 자살 유발 정보도 약 3만 건에서 약 10만 건으로 늘었는데 정보가 퍼지는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는 형편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재단 관계자들은 모니터링 인력이 4명뿐이라서 늘 허덕이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SNS에서 자해 관련 키워드를 검색해보면 신체를 훼손하는 모습을 담은 사진 수십 장이 여과 없이 보이는데요. 코로나19 유행 기간에 누적된 정신건강 문제와 또 자살 유발 정보가 함께 만나면서 폭발한 것이 주요 원인이라고 전문가들은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는 SNS와 OTT 운영 업체와 함께 자살 유발 정보 삭제를 강제하려는 조치가 필요하다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네. 최근 김포시 공무원이 숨진 채 발견이 됐는데요. 항의 민원에 시달리다가 온라인상의 신상 정보까지 공개됐었다면서요. 인천 서구에 주차된 한 승용차 안에서 김포시청 9급 공무원 A씨가 심정지 상태로 발견이 됐습니다. 발견 당시 차량 한쪽에 번개탄을 피우는 적이 있었는데요. 앞서 A씨는 김포 한강로 강화 방면에서 진행된 포트홀 긴급 보수공사와 관련한 항의 민원에 그동안 시달려 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당시 편도 3차로 중 2개 차로를 통제한 공사로 인해서 차량 정체가 빚어졌고 여기에 불만을
위반을 품은 운전자들이 지역 인터넷 카페에 글을 올리자 댓글에 A씨의 실명과 소속 부서, 직통 전화번호 등이 공개가 됐습니다. 댓글에 A씨 신상을 공개한 운전자는 집에서 쉬고 있을 이 사람 멱살 잡고 싶네요 등 폭력적인 언행을 게시했습니다. 네. 휴일이었던 다음 날에는 쓰레기 같은 공무원, 시공사와 어떤 관계이기에 등의 표현이 적힌 글이 올라왔고 해당 게시글들의 건당 조회수는 3,000에서 4,000건에 달했습니다. 민원인들의 항의와 A씨 사망 간 인과관계는 아직까지 규명되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이 시의 한 관계자는 고인은 성실하고 듬직한 동료였고 사고가 나도 책임이 막중한 업무를 맡아서 평소에도 민원에 시달렸을 텐데 자신을 향한 항의성 전화에 더 힘들어할 걸로 안다라고 네. 말했습니다. 연휴가 끝나고 첫 출근길이었던 지난 4일에 A씨 소속 부서는 하루 종일 항의 전화 응대에 매달렸던 것으로 전해지기도 했는데요. 한편 해당 카페에서 A씨 실명이 공개된 게시물들을 현재 삭제한 상태고 카페 운영진은 6일 오전 사과문을 공지하기도 했습니다. 운영진은 주무관님의 안타까운 소식에 카페가 관련되어 있다는 것에 말할 수 없는 죄책감과 슬픔이 밀려온다라고 하면서 앞으로 이런 게시물이나 댓글에 관해 잘 보살피겠다라고 밝혔습니다. 네, 또 다음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세종시의 한 아파트 경비원이 아파트 제설 작업을 하다가 다쳐서 치료를 받았는데 그동안 본인도 모르게 사직 처리가 됐다고요? 네, 이게 아파트 경비원인 이 남성은 2달 전에 제설 작업을 하다가 넘어졌습니다. 그 결과 전치 4주, 골절고 뇌진탕 진단이 나왔는데요. 치료를 하는 동안 이 남성을 고용한 업체는 돌연 사직 처리를 진행합니다. 그것도 다친 지 불과 하루 만입니다. 그러면 이 남성이 그만두겠다라고 했냐? 그것도 아닙니다. 그만두겠다라는 뜻을 밝힌 적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 근로복지공단에는 개인 사정으로 인한 자진 퇴사라고 보고가 되어 있는 상태였습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일하다 다쳐서 치료를 받는 동안에는 해고를 하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정당한 사유와 절차 없는 해고는 불법이고요. 업체 측의 거짓 보고로 이 남성은 실업급여조차 받지 못하게 됐습니다. 아파트 관리사무소와 용역업체는 사고가 난 날에 연락이 닿지 않았다. 그래서 우리는 사직 처리를 했다라고 해명을 했습니다. 결국 치료받느라 놓친 전화 몇 통이 해고 사유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문자라도 남길 수 있었잖아요. 네. 이 경비원은 응급실에 있다 보니까 전화가 왔는지 안 왔는지 몰랐고 당시 응급실에서 전화기를 수거해간 상황이었습니다. 황망한 일을 당한 이 경비원은 용역업체 등을 상대로 부당 해고 여부도 법적으로 다투겠다라고 밝힌 상황입니다. 네. 다음 소식은 해외 소식인데요. 말레이시아 정부가 10년 전 239명을 태운 채 실종됐던 국적기 수색을 재개하겠다 이렇게 밝혔어요. 네, 기억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겁니다. 말레이시아 교통장관은 말레이시아 항공 MH370 여객기 실종 10년 행사에서 미국 해저탐사업체 오션 인피니티, 호주 정부와 합동수사를 이어갈 계획이라고 밝힌 겁니다. 말레이시아 항공 MH370 여객기 2014년이죠. 3월 8일이었는데요. 네. 239명을 태우고 수도 쿠알라룸푸에서 이륙해서 중국 베이징으로 향하던 중 인도양으로 기술을 돌린 뒤에 돌연 실종이 됐습니다. 오전 1시 19분쯤 통신이 끊겼고요. 기체는 말레이시아 그리고 베트남 경계를 지날 때 레이더상에서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이후 연료 고갈로 호주 서쪽 바다에 추락한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당시 말레이시아는 호주 그리고 중국과 공조해서 3년에 걸쳐 호주 서쪽 인도양에서 수색 작업을 벌였고 2018년에는 오션 인피니티까지 나서서 재수색을 했지만 끝내 동체와 블랙박스를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이후에 이 사건에는 희대의 항공 미스터리다 등의 수식어가 붙었는데 외신은 당시 기장이 공범과 함께 비행기를 납치했을 가능성 외에 수많은 가설이 존재한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그 진실이 부디 밝혀지길 바랍니다. 네, 마지막 소식인데요. 요즘 취미로 낚시 즐기는 분들 많잖아요. 근데 이들이 잡아들이는 낚시, 물고기 양이 많아지면서 어업인들과 갈등이 생기고 있다고요? 대표적인 사례가 쭈꾸미입니다. 일단 낚시 어선에서 잡힌 양이 연근 해역 조획량의 80% 수준까지 늘어났습니다. 개인 취미 영역인 낚시에 대해서도 일부 어종의 경우 어족 보호를 위한 적정 수준의 관리가 필요하다라는 지적이 나오는 겁니다. 지난해 처음으로
처음으로 낚시어선 조획량 조사를 해보니까 낚시로 잡힌 양은 전체 연근 해협 생산량의 1.7% 수준이었습니다. 네. 이거 낮은 거 아니야 하실 수 있는데요. 네. 어종별로 살펴보면 상황은 좀 달라집니다. 쭈구미는 지난해 낚시어선 조획량이 연근 해협 전체 생산량 대비 78% 수준에 달합니다. 취미 생활 낚시가 생계를 위해 어업을 하는 이들과 비슷할 정도의 양을 잡은 거죠. 이렇다 보니까 낚시 어선과 어업인들 간 갈등도 빈번히 발생하게 됐는데요. 네. 상황이 이러니 취미 생활로 즐기는 낚시더라도 일정 수준의 어획량 제한이 필요하다라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현재 취미 낚시에 대한 규제는 어종별 금어기 준수와 일정 크기 이하의 치어 계획 금지 정도입니다. 반면에 어업인에 대해서는 어획량과 기간 등 다양한 규제가 적용되고 갈치의 경우에는 어업인은 연간 일정량만큼만 잡도록 하는 총 허용 어획량이라고 해서 TAC가 적용이 됩니다. 네. 어업인 조업 활동과 함께 낚시 어선의 어획 활동에도 TAC를 그래서 적용할 필요가 있다라는 지적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게요. 좀 필요해 보이네요. 네. 하프타임 뉴스 지금까지 박지원 뉴스캐스터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내일 점심 메뉴 추천. 귀로 듣는 푸짐한 지식 한 상 어떠세요? 세상의 모든 정보. 아나운서 전주리입니다. 일터에서 억울한 일은 없어야겠죠. 알아두면 도움이 되는 노동법 이야기. 직장인을 위한 라디오 생존백서. 소나무 노동법률사무소 김효신 노무사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김효신입니다. 네, 오늘은 퇴직금에 관한 궁금증을 풀어주신다고요. 네, 맞습니다. 퇴사하면 1년 이상 근무하다 퇴사하면 받게 되는 게 퇴직금이라는 거 다 알고 계시잖아요. 네. 근데 이게 근로자분들이 찾아가지 않는 퇴직연금이 1,000억 원을 훌쩍 넘었다고 합니다. 예, 믿기지 않죠. 사실 이제 퇴직연금 제도라는 게 기업이 퇴직급여를 금융회사에 적립해서 기업이 문을 닫거나 할 경우에 안전하게 찾아갈수록 만든 안전장치인데요. 네. 사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해 말 23년도 말 기준으로 폐업한 기업의 근로자가 찾아가지 않는 퇴직 적립금이 1,106억 원에 달했다고 합니다. 아니 네. 저만 그런가요? 저는 가끔씩 얼마나 퇴직금이 쌓였나 이렇게 한 번씩 찾아보곤 하거든요. 네. 안 그러신가? 어떻게 퇴직연금을 받아가지 않을 수가 있죠? 사실 이제 퇴직연금에 조금 관심을 기울여 주시면 좋은데요. 네. 대부분의 분들이 관심이 많이 없어서 이걸 DC형 연금에 넣으면 사실 이제 우리 근로자분이 직접 운영을 하실 수 있는데 네. 그게 안 돼서 법으로도 강제 도입하고 그랬거든요. 사전 지정 운영 제도를 도입하긴 네. 했는데요. 이렇게 이제 퇴직금을 찾아가지 않는 근로자 수는 6만 8천 명이라고 해요. 근데 이게 기업이 신청하지 않아도 자기가 받아갈 수 있다는 걸 모르셨기도 하고 네. 또 회사가 행정적 처리를 해주면 이제 쉽게 찾아갈 수 있거든요. 근데 이제 회사가 폐업하다가 보니까 유야무야 넘어가기도 하고 이런 복합적인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경우는 또 놓치실 수도 있을 것 같기도 네. 하네요. 네. 그럼 내가 퇴직연금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하려면 어떻게 하면 되나요? 네. 이 금융감독원에서 운영하는 통합연금 포털이라는 데 접속해 주시면 돼요. 거기에서 지금은 내연금 조회라는 것에서 해보실 수 있거든요. 거기서 확인해 보시고 못 찾은 거 있으시면 찾아가 주시면 됩니다. 그런데 지금은 뭔가 팝업창이 뜨지 않고 뭔가 쉽게 볼 수는 없더라고요. 제가 들어가 보니까. 근데 이것도 이제 올해 상반기 내로 딱 접속하면 팝업창 띄우고 내가 조회해서 얼마나 남아있는지 보고 찾아가는 수령 절차까지 안내하겠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조금 주의 깊게 살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 직장인을 위한 라디오 생존백서 코너에서는 퇴직연금에 대한 이야기 나눠볼까 합니다. 관련해서 궁금한 점 있으시거나 부당한 일을 당했다면 문자 보내주세요. 김효신 노무사가 해결책 제시해드리겠습니다. 참여하실 번호는 샵 9730번이고요.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됩니다. 콩 게시판, KBS 1라디오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도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으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추첨을 통해서 모바일 쿠폰 보내드립니다. 결국 아는 만큼 손해를 보지 않는 것 같은데요. 지금부터는 퇴직금 제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으면 좋겠어요. 네. 퇴직급의 연역을 먼저 조금 알려드리면요. 네. 사실 이제 1953년도에 근로기준법이 처음 제정됐거든요. 그때 해고수당 제도로서 도입됐고요. 61년도에 이뤄서야 강제로 도입이 됐다고 해요. 근데 사실 이제 도입 당시에도 30인 이상 사업장에서만 이제 강제 의무 도입된 거고요. 우리가 네. 이제 인원들이 이제
적용 인원들이 촘촘 낮아지면서 2010년에 이르러서야 근로자 1명 이상 사업장에서 전면 도입되게 됩니다. 그럼에도 이제 바로 전면 도입된 게 아니고요. 유예 기간을 둬서 2010년 12월부터 12년 12월 31일까지는 50%만 적용됐고요. 네. 그다음에 13년부터 100%에 적용되었습니다. 그래서 2005년대는 또 퇴직연금 제도가 도입되기 시작하면서 별도의 법률인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이 신설돼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런 퇴직금 제도가 선진 국가에 더 많았을 것 같은데 네. 아시아권 국가들만 운영하고 있다고요? 뭐 선진국에서는 이런 퇴직금이라는 이름 자체가 없다고요. 이제 서구에서는요. 네. 아시아 일부 국가에서만 운영하고 있는데요. 일본이나 싱가포르 같은 경우에는 퇴직금 제도가 법적으로 보장된 건 아니라고요. 특히나 일본은 회사에서 이제 그 복리 후생적으로 정해놓으면 운영되는 거고, 네. 없으면 안 되는 거고 이제 그렇다고 하고요. 그 다음에는 대만에는 퇴직금 제도가 있긴 한데요. 이거는 자진 퇴사 시에는 퇴직금 지급 의무가 없다고 해요. 네. 무서운데요? 네. 그러니까 1년 이상 근무한 근로자들은 퇴사를 하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거잖아요. 네. 근데 이것도 종류가 좀 몇 가지 있다고 들었던 것 맞습니다. 같아요. 크게는 이제 3가지 종류예요. 이걸 3가지를 통칭해서 퇴직급여 제도라는 거거든요. 네. 이 퇴직급여 제도 안에 우리가 말씀드린 퇴직연금 제도, 이 퇴직연금 제도는 확정급여형과 확정기여형으로 이제 세분화될 수 있고요. 네. 그다음에 퇴직금 제도가 있죠. 우리가 퇴사하기 3개월간의 급여로 계산한 퇴직금 제도가 있고요. 네. 그다음에 얼마 전에 이제 생긴 중소기업 퇴직연금 기금 제도가 있는데요. 요거는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제도하고 계산 방식이 동일해서 오늘은 여기에 대해서는 생략하고요. 퇴직연금 제도하고 퇴직금 제도에서 한번 설명드려볼까 합니다. 네. 그러면 퇴직연금 제도는 의무사항인 거예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의무사항이 아니에요. 근데 대부분의 말씀 나눠보면 의무사항인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 이게 왠지 찾아보니까 수년 전에 이 퇴직연금제도 의무화시키겠다고 법률이 법사위까지 통과했더라고요. 네. 근데 본회의에서 통과 못했어요. 원래 법사위 통과되면 언론에서 마치 다 된 것처럼 다 쏟아내잖아요. 그렇죠. 기사화되죠. 네, 그게 인터넷 검색해보면 아직까지 남아있거든요. 그래서 그것 때문이지 않을까 싶은데요. 지금은 퇴직연금 제도하고 퇴직금 제도가 이제 병행해서 운영되고 있고요. 네. 퇴직연금 제도 도입되지 않으면 퇴직금 제도로 계산해서 지급해야 됩니다. 각각의 제도에 대해서 좀 더 살펴봤으면 하는데요. 네. 먼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그냥 퇴직금 제도부터 설명을 좀 해주세요. 요거는 이제 가장 오래된 제도인데요. 이제 계속 근로기간 1년에 대해서 30일 이상의 평균 임금을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제도예요. 그래서 우리는 평균적으로 1년 근무하다 퇴사하면 한 달 월급 받는다라고 많이 생각하시는데요. 네. 그게 뭐 맞을 수도 있고 안 맞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가장 정확한 계산법은 뭐냐면 1일 평균 임금 곱하기 30일 곱하기 재직일수 나누기 365일이에요. 이 식은 뭐냐 하면 네. 1년 10일 근무하시다 퇴사하면 1년 분치만 받으시는 게 아니고 1년 10일치를 다 받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1일 평균 임금은 3개월 동안 받은 임금 총액, 그러니까 퇴사 전 3개월 동안 받은 임금 총액을 그 기간에 총 일수로 나눠주는 거거든요. 네. 이 총 일수는 89일부터 92일까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퇴사하시는 시점에 따라서 퇴직금이 조금 많아질 수도 있다라는 점 말씀드립니다. 그다지 많지는 않고요. 네. 네. 이런 퇴직금은 평소에 월급 받던 그 계좌로 그냥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이게 22년 4월부터는 그 개인형 퇴직연금 계좌인 IRP 계좌로 넣어주도록 돼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그 회사가 만약에 퇴직하시게 되면 이게 퇴직금 수령하기 위한 IRP 계좌 개설하시고 그 다음에 기한 내에 퇴직금을 세전 퇴직금으로 넣어주셔야 돼요. 이제껏 급여 계좌로 넣어주실 때는 퇴직금에서 퇴직소득세 공제하고 차인 지급에 넣어주셨거든요. 네. 이제는 IRP 계좌로 넣어주실 때는 세전으로 내주시고 이 해당 근로자 본인분이 나중에 뭐 연금이나 일시금으로 찾아가실 때 네. 세금을 납부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많이들 이제 사업주분들이 많이들 이제 오해하시는 게 이 세금 부분은 이 우리 근로자가 내는 거거든요. 건데. 네, 그래서 원천 징수하는 것뿐인데 조금 오해하시는 부분이 있어서 말씀드렸습니다. 네. 사실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요 좀 불편하다는 말이 나올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네, 맞아요. 꼭 IRP 계좌로 받아야 하는 이유가 있나요?
이게 나라에서 이제 걱정하시는 부분인데요. 이 퇴직금 받으시면 바로 쓰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모아놓고 쓰시면 네. 나중에 우리가 이제 은퇴하셨을 때 이제 개인연금, 국민연금, 퇴직연금 제도 이 3층 연금 제도로서 조금 노후 생활을 대비하실 수 있는데 네. 이 하나의 퇴직금 제도만 운영하니까 무너질 수 있다는 우려가 굉장히 컸거든요. 네. 네, 그래서 그것 때문에 그다음에 과세 이연 등의 세제 혜택을 통해서 조금 노후 생활을 대비할 필요성이 있다. 그래서 도입됐습니다. 네. 혹시 예외 사항은 없어요? 예, 원칙이 있으면 예외가 항상 있죠. 네, 왜냐하면 55세 이후에 퇴직하신 경우에는 IRP 계정으로 지급 안 하셔도 되고요. 그다음에 네. 퇴직금이 300만 원 미만인 이하인 경우와 네. 그다음에 뭐 사망으로 인한 당연퇴직 및 외국인 근로자가 이제 출국하는 경우에고요. 그다음에 타법령에서 퇴직소득세를 공제할 수 있도록 한 경우인데요. 사실 이게 이제 말씀드리니까 의무면 안 하면 뭔가가 벌칙이 있는 거 아닌가 이제 생각을 많이 하실 텐데요. 사실 이게 지금 도입만 돼 있고 IRP 계좌로 안 넣어주더라도 벌칙 조항이 없어요. 강제할 수 있는 뭔가 그렇죠. 이제 법에서는 하세요라고 돼 있는데 네. 그럼 안 하면 어떻게 돼요? 괜찮아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네. 이제 퇴직연금 제도에 대해서도 좀 알아봤으면 하는데요. 이 제도는 확정급여형 그리고 확정기여형 이렇게 나눠져 있잖아요. 네, 네. 뭐가 어떻게 다른 거예요? 이게 이제 확정급여, 이게 근로자가 받는 급여의 수준이 사전에 정해져 있다. 이거는 왜냐하면 아까처럼 계산 방식이 퇴직금 제도 계산 방식하고 동일해요. 네. 그러니까 나갈 때 어차피 일일 평균인것 곱하기 30일 곱하기 재직일수 나누기 365일로 계산해 주는 거니까 네. 그 최종 급여에 따라서 3개월의 급여에 따라서 딱 정해져 있단 말이에요. 네. 그런데 확정기여형은 사용자가 부담해야 되는 부담금 수준만 정해져 있어요. 그러니까 임금 총액의 12분의 1을 매년 납입하면 되는데요. 네. 납입돼 있으면 우리 근로자분이 이걸 운영하실 수 있죠. 운영 수익을 얻으실 수 있어요. 나중에 찾으실 때는 운영을 잘하신 분은 이거보다 더 많이 돼 있고 네. 물론 손실을 보신 분들이 있겠죠. 근데 대부분 네. 말씀 들어보면 거의 퇴직연금, DC형 퇴직연금은 내 최종 자산이라고 생각해서 네. 무리하게 투자하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수익 내신 분들의 이야기를 많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사용자가 부담하는 납입금 수준이 사전이 정해져 있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근로자가 둘 중에 하나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진 않아요. 왜냐하면 이게 회사가 허용하면 되는데 우리가 근로자 가반수의 동의를 얻어서 도입을 해놓은 순간 내가 이걸 하기 싫다고 안 하는 거는 안 돼요. 네, 물론 회사가 허용하는 경우에는 다 됩니다. 나는 네. DB형, DC형 서로 선택하세요. 그러면 제가 할게요 하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일괄적으로 도입해놨다 그러면 되지 않습니다. 네. 그렇군요. 네. 하고 싶어도 또 다 되는 건 또 아니네요. 네, 그래서 되게 많이들 중소기업에서는 확정기여형, DC형 퇴직연금 제도를 많이 운영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중소기업 퇴직연금 기금 제도라는 것도 확정기여형으로 설계되어 있고 근로복지공단에서 운영해주는 10인 미만의 그 퇴직연금도 역시 확정기여형이에요. 네. 사례를 통해서 알아보면 조금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초단 기간 근로자의 경우 퇴직금을 받지 못하는 걸로 알고 있잖아요. 네. 근데 만일 주당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었다. 이러면 좀 상황이 달라질 수 있을까요? 네, 맞습니다. 이제 단시간 근로자들 이제 사주 평균에서 일주 소정 근로 시간이 이제 15시간 이상인 기간을 합산하여 이제 퇴직금 발생 여부를 이제 확인하게 돼요. 네. 그래서 이제 만약에 퇴사인 시점으로 4주씩 계속 거슬러 올라가서 이 평균 낸 금액이 일주 15시간 이상이면 4주를 산입해 주고요. 네. 그다음에 일주 평균이 15시간 미만이면 4주 전체를 삽입하지 않는 방식으로 해서 52주가 되면 퇴직금 계산을 할 수 있어요. 네. 지금은 퇴직금 지급 기한이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라고 네. 규정이 돼 있잖아요. 맞습니다. 그 기간이 지나면 어떻게 되나요? 당연히 이제 임금 체불이 되는 거예요. 퇴직금 체불이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요거 이제 원칙으로는 14일 이내 지급해야 된다고 되어 있지만 이제 네. 지급기를 연장 합의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또 무늬만 프리랜서인 경우들도 있잖아요. 네. 개인 사업자로 돼 있지만 회사의 지시를 받으면서 일을 하고 있다. 이런 경우는 퇴직금 받을 수 있나요? 이게 이제 우리가 형식적으로 이제 실생활에서 프리랜서 계약을 많이 쓰면 당연히 퇴직금도 안 되고 당연히 다 안 되신다고 생각하시는데요. 네. 그렇진 않습니다. 이 계약의 형식만 그렇다 뿐이지 이제 실제로 이 프리랜서 분이 우리 사용자에서 상당한 지휘 감독을 받고 출퇴근 시간에 구속을 받고 네. 다른 여타 조건들을 회사원과 다름없이 자기가 근무했다고 네. 하면 이 근로자로 인정을 받는 요소들이 많아지는 거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근로자로 인정을 받으면 이분도 당연히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이나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네. 예, 다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개도 이제 계약서만 써놓으시면 나는 안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많은데 이게 내가 근로자로서 별반 다를 게 없다고 하시면 이 근로자에 대한 지위를 인정받으심으로써 혜택을 누리실 수 있는데요. 대신에 이제 이 프리랜서들이 나중에 어려운 점들이 뭐냐 하면 이 근로자의 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입증 자료들이 필요해요. 네. 예, 그걸 이제 중간에 수집해 놓으시고 하는 메모해 놓으시고 이런 노력들이 일상에서 좀 필요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오늘은 직장인들의 최후의 보루 퇴직연금 제도에 대해서 꼼꼼히 살펴보고 있는데요. 관련해서 고민 있으신 분들 문자 보내주시면 김효신 노무사가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그럼 여기서 노래 한 곡 듣고 오겠습니다. G.O.D의 돌아와줘. 네, 노래 나가는 사이 보내주신 문자 살펴보겠습니다. 5702님, 저는 회사를 퇴근하고 야간 알바를 2년째 하고 있습니다. 3.3% 공제를 하고 1급을 받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 알바를 그만둬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참고로 업체는 약 6개월마다 법인명을 계속 바꾸고 있습니다 하셨어요. 네, 맞습니다. 퇴직금 계산 방식이 계속 근로기간 1년에 대해서거든요. 네. 그러니까 1년이 넘으시고 퇴사하신다면 아까 일주 15시간 이상 일하신다고 하면 받으실 수 있어요. 그다음에 이 3.3%에 대해서는 세금 공제하는 방식이 이분이 근로자로서 당연히 받아야 할 퇴직금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거든요. 네. 네, 그리고 또 6개월마다 법인명을 계속 바꾸고 있다고 하더라도요. 네. 나중에 이제 최종적으로 이분이 퇴사할 때에 법인이 이제 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 네. 3717님, 아파트 경비원인데요. 1년이 안 됐는데 경비 관리 업체가 바뀌었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퇴직금이랑 연차를 받을 수 있나요? 하셨어요. 네, 맞습니다. 이분 역시도 이제 계속 근로 기간이라는 건 이제 판단해 봐야 되는데요. 네. 근로계약서상의 이제 근로계약 기간에 따라서 퇴직금과 연차에 따라서 판단하셔야 되겠습니다. 이 경우는 원래 이제 경비원 분들이 대개들 1년 계약하시고 있다가 중간에 관리업체 바뀌어서 고용 승계되시는 부분들이 많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분도 만약에 근로계약 기간이 1년이고 이분 다 1년 하시고 퇴사하신다고 하면 받으실 수 있어요. 네. 계약서를 혹시 새로 쓰거나 이랬어도 가능한 근데 거예요? 이제 계약서를 새로 쓰는 경우, 계약서만 새로 쓰면 안 된다는 경우들을 많이 생각하시는데 이런 네. 거예요. 1년이 6월 30 일날 끝나고 7월 1일에 다시 썼으니까 새로 계약서 쓰니까 안 되는 거다고 생각하시는데 네. 이분들은 단 1일의 공백도 없으세요. 근로한 기간에요. 네. 네, 계속 근로가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요. 네. 네. 정영규님, 퇴직연금을 많이 받으면 국민연금 못 받는 거 아닌가요? 하셨어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제 국민연금 받으실 때 일정 소득 수준이 있으시면 감액하는 제도가 있는데요. 네. 이것도 작년 말에 이 제도 폐지하겠다고 이제 국가에서 말씀을 하셨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퇴직연금하고는 관계없습니다. 0081님, 혹시 회사를 다니면서도 미리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네, 받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 퇴직금 중간 정산 제도라는 거 하는데요. 네. 그런데 요청만 하면 다 주시진 않아요. 그러니까요. 네, 8가지 조항이 있어요. 어떤 거냐면 무주택자가 전세자금 또는 집을 주택을 구입할 때고요. 네. 그다음에 부양가족의 어떤 병원비나 이런 거기에 쓰려고 하는 경우나 또 이게 하시다 보면 근로시간이 줄어드실 경우에는 월급이 작아지니까 퇴직금이 줄어들 수 있어요. 그 경우에도 되고요. 총 8가지 정도가 요건에 해당되어야 됩니다. 네. 네. 직장인을 위한 라디오 생존백서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소나무 노동법률사무소 김효신 노무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과학 아직도 어렵게만 느끼시나요? 일상생활의 모든 것은 과학적으로 설명이 된다고 하는데요. 여러분의 궁금증 풀어드리겠습니다. 한낮의 과학실 이독실 과학 커뮤니케이터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지난 시간에는 화성 탐사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봤는데요. 오늘은 달 탐사에 대해서 얘기해 주신다고요? 네, 많은 분들이 관심 있는 주제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최근 다시 각국이 우주 탐사에 열을 올리고 네. 있잖아요. 나사도 아르테미스 계획으로 50년 만에 다시 유인 달 탐사를 목표로 하고 있는 상황인 거고 우리도 참여를 같이 한 거죠. 네. 사실 마지막으로 사람이 달에 간 게 아폴로 17호인데 이게 72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오래된 거죠. 네. 나사뿐만 아니라 지금 각국이 경쟁적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이스라엘, 아랍에미리트 그리고 보통 화성
행성에 더 집중하는 게 아랍에미리트입니다만 달에도 이제 관련 시도들을 했었었고요. 네. 러시아는 당연하고 중국도 그렇고 그런데 인도, 일본 이런 무인 탐사선이 실제로 달에 착륙에 성공하기도 하고요. 네. 최근에는 정말 최근이죠. 2월 22일에 미국 민간 기업이 만든 달 탐사선 오디세우스가 달에 연착륙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굉장히 많이 화성 탐사와 달 탐사에 집중하고 있는데 왜 그럴까? 과거의 스페이스 레이스라고 하는 우주 경쟁이랑 뭐가 다른가? 네. 그때가 다시 재현되는 건가? 여러 가지 궁금함들이 있으신 것 네.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다뤄보려고 하는데 왜 다시 우주 탐사를 하는가? 경제성이 있는 건가? 또 하나 가장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건데 아니 미국이 달에 사람을 보낸 지 50년이 지났는데 왜 아직도 못 보내? 이게 진짜가 맞아? 이런 이야기들 네.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뭐 달은 우리에겐 너무나도 친숙한 위성이잖아요. 그래서 또 더 가고 싶다 이런 욕망이 생기는 것 같기도 한데요. 오늘은 달 탐사 가운데서 특히 과거 냉전 시대의 이 미소 우주 경쟁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신다고요. 네, 달 탐사나 우주 개발의 어떤 경제성, 필요성 이런 걸 다룰 수도 있겠습니다만 네. 과학적인 부분으로 또 역사적 관점에서 보는 것도 굉장히 흥미로운 부분들이 있어요. 다 연결이 돼 있기 때문인 건데 네. 과거 미국과 소련의 우주 개발 과정을 보면 거기서 저희가 좀 배울 수 있는 부분들도 우리나라가 앞으로 네. 배울 수 있는 게 굉장히 많이 있고요. 또 반전도 있고요. 우리 상식이랑 좀 다른 부분도 많아요. 또 예를 들자면 스푸트니크 쇼크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했는데 왜 그렇게까지 그게 쇼크였을까, 충격이었을까 네. 이런 부분도 오늘 좀 짚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기대가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잘 몰라도요. 뭐 우주 전쟁에서 미국이 승리했다. 그러니까 달에 먼저 갔다는 사실은 뭐 다들 알고 계시잖아요. 맞습니다.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듯이 그런 우주 경쟁이라고 하는 스페이스 레이스에서는 미국이 승리했다라고 하죠. 네.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다음번에 자세히 좀 다뤄보려고 하고요. 네. 일단 달에 가려면 로켓이라는 것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주 경쟁을 할 때 초반에는 로켓에 대한 경쟁으로 시작을 하는 거예요. 누가 더 커다란 로켓, 더 강력한 로켓을 만들 수 있는가. 근데 세계 최초의 현대식 로켓을 만든 나라가 어디냐면 바로 독일입니다. 네. 2차 대전 당시니까 나치 독일이죠. 그때 영국을 공격하기 위한 탄도미사일을 만들게 되는데 그게 그 유명한 V2 로켓이고요. 이걸 만든 사람이 바로 베르너 폰 브라운입니다. 그럼 그 당시에 미국과 소련은 로켓 개발에는 관심이 없었던 거예요? 네, 독일이 이야기가 나왔는데 미국 소련은 없었잖아요. 네. 사실 조금씩 개발은 민간에서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게 국가 주도하에 전략적인 우주 개발을 한 건 아니었고요. 사실 세계 최초의 액체 연료 로켓을 누가 만들었냐라고 하면 미국의 고다드가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우주여행을 하려면 로켓에 어떤 물리적인 특성들이 있어야 되잖아요. 네. 이런 걸 다 계산하고 이런 토대를 다 이미 준비해 놓은 사람들은 러시아의 치얼콥스키라고 하는 분이 있는데 네. 이들의 연구가 실제로 열매를 보고 쭉 연결된 거냐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고다드는요. 액체 연료 로켓을 만들었는데 그리고 미국에선 지금은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요. 네. 당시에는 푸대접을 했어요. 왜 저런 거 만들지? 왜 쓸데없는 걸 하고 있을까? 네. 더 좋은 게 있는데 라고 하는 건데 그도 그럴 것이 필요성을 몰랐던 거예요. 앞으로 어떤 기술이 굉장히 중요해질 건가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느냐? 네. 사실 생각보다 굉장히 어렵고요. 석학들도 좀 어렵거든요. 하나 예시를 한번 들어보자면요. 미군이 전쟁을 하기 시작하면서 전투기에다가 당연히 기관포가 과거엔 다 있었잖아요. 네. 그런데 어느 순간에 미사일을 갖고 원거리에서 보이지도 않는데 레이더를 갖고 미사일을 쏘는 거를 알게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기관포가 있어도 쓸 일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기관포를 다 삭제를 해버렸어요. 쓸데없이 무겁기만 하고 네. 그거를 실을 수 있는 공간에다가 차라리 미사일을 하나 더 싣고 연료를 더 싣겠다. 그랬는데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베트남 전쟁이 벌어진 겁니다. 베트남 전쟁에서는 근접전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아예 기관포 자체가 없어요. 없을 줄 알고 필요가 없을 줄 알고 나중에 결국엔 문제가 되니까 네. F4E에서 다시 부활하기도 했었습니다. 그 말은 앞으로 어떤 식으로 굴러갈 것인가 특히 전쟁의 향방이라든가 국가적인 전략이 어떻게 갈 것인가를 아는 건 어려운 건데 네. 고다드도 마찬가지예요. 1926년에 이미 액체 연료 로켓을 만들긴 했어요. 초기 모델이긴 하지만. 네. 그리고 2차 대전 때도 미 해군에서 로켓을 연구했습니다. 2차 대전인데 미국? 그러면 연구를 했네. 그런데 당시에는 고다드의 그 로켓을 활용하는 것보다 폭격기를 가지고 직접 가서 눈으로 보고 투하를 하는 것이 훨씬 더 강한 거예요. 네. 그러니까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미국이 관심을 두지도 않고 지원도 안 한 상황이 된 겁니다. 그런데 오히려 고다드의 그 로켓 연구를 보고서 저거다! 라고 생각했던 나라가 바로 독일이었던 거예요.
그러면 독일은 왜 이 로켓 연구를 중요하게 생각했어요? 자, 이 부분을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 중에 하나인데 당시의 상황을 우리가 전체적으로 한번 이해를 해보자는 거예요. 그냥 네. 독일 사람들의 기술이 좋았다 이렇게 보면 안 되는 거고요. 네. 독일이 1차 대전에도 패전을 했잖아요. 네. 그러고 나서 베르사유 조약이 맺어졌는데 이 베르사유 조약은 독일 전체에 엄청난 제약을 가해요. 일단 천문학적인 배상금을 내게 하기도 하고요. 네. 군대의 규모도 제한을 합니다. 10만 명까지밖에 못 가지게 이렇게 하고 네. 전력의 제한을 가지게 되는데 예를 들면 뭐 항공 이런 공군을 아예 소유할 수 없게 만들어버렸어요. 그러니까 비행기 개발 자체를 못하게 했어요. 네. 근데 사실 1차 대전 당시의 독일 제국이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악한 제국은 아니었거든요. 그렇게 볼 수는 없어요. 인류사에 있어서 커다란 흠을 남겼었던 그 나치 독일은 2차 대전의 독일인 거예요. 네. 오히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1차 대전 이후에 독일이 갑자기 나치라고 하는 악의 세력이 부상을 하고 지지를 얻어서 집권을 했습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베르사유 조약이 독일인들한테 너무 가혹했기 때문에 도저히 버틸 수가 없었을 때 네. 꿈틀할 수밖에 없었다. 이게 일부 원인이 됐다는 견해도 있거든요. 네. 근데 독일인들 입장에서는 또 뭐가 있냐면 1차 대전에서 독일이 항복을 하고 패전을 했어요. 이게 되게 어리둥절했어요. 왜 그러냐면요. 항복을 하는 그 타이밍까지 전선이 어디 있었냐면 독일 안에 있는 게 아니라 프랑스 안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독일인들 입장에서 뭐냐면 우리 젊은이들이 프랑스까지 가서 거기서 전쟁을 벌이고 있어요. 네. 진군을 한 상황이에요. 네. 근데 갑자기 항복을 한 거예요. 그러고 갑자기 천문학적인 배상금을 내라라고 된 거잖아요. 네. 자, 이런 상황에서 독일 내부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기 시작하는가. 일단 비행기 개발은 못해요. 근데 우리가 이렇게 프랑스라든가 영국이라든가 많은 나라들이 우리를 제약을 가하고 있어요. 네. 우리는 부응해야 되는 상황이 된 겁니다. 독일 국민 입장에서는요. 그래서 베르사유 조약에서는 로켓 연구를 하지 말란 말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로켓 연구를 해야겠구나라는 생각이 있는 거고 네. 안 그래도 쥘 베른이라고 하는 분이 만든 소설이 해저 이만이라고 우리가 굉장히 유명한데 네. 지구에서 달까지라고 하는 소설이 굉장히 유명했어요. 네. 그래서 우주 여행을 하고 싶어하는 어린 과학도들이 그 당시 세계에 많았거든요. 그 상황에서 부당하게 억압받고 있는 우리가 살 길은 로켓밖에 없다라는 사회적 분위기가 있으니까 그때 독일에서 로켓 연구가 주로 이루어지기 시작을 한 겁니다. 제가 볼 때는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대안이라는 게 없으면 거기 매달릴 수밖에 없다. 네. 미국은 대안이 많았고 독일은 대안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폰 브라운이 2차 대전 당시 나치 독일에서 로켓 개발에 성공하게 된 거예요? 네, 성공했습니다. 그게 V2 로켓인 거고요. 현대 로켓의 원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V2 로켓이 사실 전쟁의 승패를 가른 건 아니었었어요. V2 시험 발사에 성공한 게 1942년이고요. 네. 실제로 영국 공격하는 데 쓰인 건 1944년인데 우리가 네. 다 알다시피 44년이면 특히나 저 유럽에서는 전쟁이 끝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전쟁의 승패 자체는 결정이 됐는데 중요한 게 뭐냐. 당시 독일의 V2 로켓이라는 신무기를 미국, 소련, 영국이 전부 다 딱 보고 오, 저게 뭐야? 저거 굉장히 중요한데 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던 네. 겁니다. 로켓의 가치를 인지한 거죠. 그렇겠죠. 이제 전쟁 이후에 저 기술을 우리가 흡수를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으로 가득 차 있었던 겁니다. 흥미로운 거는 V2를 만드는 과정에서 사실 당시에 미국에서 고다드가 괄시받았다고 했잖아요. 네. 근데 폰 브라운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 연구를 보고 나니까 내가 좀 도움을 받은 부분이 있다. 초반엔 좀 많이 도움을 받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면 독일이 2차 대전에서 패한 이후에는 어떻게 되나요? 독일의 패전이 확실해졌습니다. 이제 폰 브라운과 로켓 기술자들이 뭘 하냐면 어딘가 항복을 해야 되는 상황이 된 거예요. 네. 그럼 미국이 항복할 것인가 소련이 항복할 것인가 고민하는데 폰 브라운이 선택한 곳은 미국이었습니다. 그래서 미국은 폰 브라운과 여러 핵심 로켓 기술자들을 전부 다 미국으로 데리고 가도록 협상을 하는데 네. 그때 미국이 어떤 작전이 있었냐면 가치가 있는 전범을 확보하기 위해서 페이퍼클립 작전을 했어요. 그래서 아주 나쁜 전범들 말고 이렇게 가치가 있는 전범들은 다 네. 미국으로 수송해서 데리고 오고 싶었던 거예요. 네. 그래서 미국으로 다 데려가게 되죠. 소련은 미국이 가져가고 남은 잔해에서 뒤적뒤적하면서 부품, 설비 그리고 엄청나게 많은 기술자들, 노동자들을 데리고 가게 됩니다. 근데 폰 브라운의 V2가 당시에 너무 앞서 있어요. 한 25년 가까이 앞서 있던 기술이기 네. 때문에 사실 독자적으로 미국과 소련에서 조금씩 연구를 하고 있었잖아요. 순식간에 쓸모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사실 미국과 소련의 우주 경쟁이라고 하는 오늘의 주제는요. 네. 적어도 처음에는 결과적으로는 폰 브라운과 V2 기술자들이 도와준 독일 기술로 시작한 거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근데 미국이 폰 브라운을 데려가긴 했지만 바로 또 로켓 개발을 맡겼던 건 아니라면서요. 네,
그것도 미국의 상황을 봐야 되는 게 미국이 여유로웠어요. 일단 승전을 했죠. 네. 핵무기도 미국만 갖고 있었습니다. 소련은 이제 바로 적국이 되긴 했는데 원래는 연합군이었지만 소련이 승전한 것도 사실 미국이 렌드리스로 굉장히 많은 물자로 도와줬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미국은 네. 어떤 생각하냐면 소련은 사실 아직은 우리의 상대가 안 돼라고 네. 생각한 거고 V2 로켓의 핵심 개발자인 폰 브라운도 미국에 와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미국에서 어떤 생각을 할까요? 당연히 미국 기술자들이 직접 로켓을 만들기를 바라잖아요. 그러니까 폰 브라운한테 어떤 걸 하냐면 미국 기술자들을 가르쳐라. 당신이 직접 만드는 게 아니고 이렇게 네. 하면서 천천히 인재를 육성해야지 이렇게 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네. 그러다가 이제 우리한테 가슴 아픈 6.25 한국전쟁이 일어나게 되고요. 네. 폰 브라운이 그때 전쟁이 났으니까 뭔가 당신이 뭔가를 해야겠다. 지금 교육하고 있을 때가 아니다 해서 만든 게 육군에서 사실상 V2를 개량한 군용 로켓을 만들어냈어요. 근데 이거는 이제 탄도 미사일을 만든 거죠. 근데 지금 이거는요. 평화로운 우주 개발을 위한 그런 과학 로켓은 아닌 거고 그렇죠. 미사일 하나 만든 거예요. 자, 그럼 과학 로켓은 누가 만들어야 되냐? 역시 미국 생각에는 우리 미국인들이 여유롭게 천천히 만들어야 된다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래서 55년에 미국이 지구 궤도에 올릴 소형 과학 위성을 발사하겠다라고 계획을 발표를 합니다. 네. 57년에 발사를 하기로 했어요. 2년 남았습니다. 2년 네. 전에 발표를 한 거예요. 네. 그러고 나서 미국의 첫 번째 과학 로켓을 누가 만들어야 되냐? 당연히 나치 부역자가 만든 그 레드스톤 로켓 미사일 그게 아니라 해군이 미국의 해군이 직접 개발한 벵가드 로켓으로 해야 된다라고 결정을 해놓은 겁니다. 네. 자, 폰 브라운에게 교육받은 과학자들 있죠? 이분들이 이제 2년 동안 천천히 만들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 미국은 아마 자신이 있었던 것 같아요. 2년 만에 할 수 있다. 그럼 계획대로 1957년에 미국이 실제로 벵가드 로켓을 쐈어요? 쏘긴 쐈는데 이제 반전이 있습니다. 일단 벵가드 로켓을 이제 위성과 로켓을 쏘는 거예요. 이걸 쏘기 몇 달 전에 갑자기 기습적으로 소련이 R7이라고 하는 로켓을 발사를 하는데 네. 이 R7 로켓에 실려있는 인공위성이 그 유명한 세계 최초의 인공위성인 스푸트니크 1호가 실려있던 거예요. 비밀로 하다가 갑자기 쏴버린 겁니다. 그리고 기사를 확 내버린 겁니다. 갑자기 이제 미국이 난리가 났죠. 스푸트니크 쇼크라고 하는 사회현상이 이때 다가오게 된 거가 된 겁니다. 아니 근데 소련은 뭐 폰 브라운을 데려간 것도 아니고 어떻게 갑자기 그렇게 로켓을 쏘게 됐어요? 소련이 사실 비밀리에 여기도 마찬가지로 국가적인 사활을 걸고 이 로켓 개발에 매달리고 있었어요. 자, 이것도 한번 상황을 볼게요. 네. 소련 입장에서는 적국인 미국이에요. 공격할 수단이 없어. 이게 유일한 수단이었던 겁니다. 미소 국력 차이가 엄청났고요. 네. 방공망, 항공기 성능 이게 미국이 훨씬 앞서고 있었고 소련이 알고 있었습니다. 소련 입장에서는 미국에 폭격기로 핵을 투하하는 게 불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직접 어떻게 해야 되냐면 투발 수단으로 탄도미사일을 만들어서 네. 실제로 대기권 바깥에서 떨어지게 해야지만 못 막는다라는 건데 네. 미국은 어떤 생각을 하느냐. 우월한 제공권을 믿고서 탄도미사일 개발 좀 천천히 하지 뭐 이렇게 여유를 부리는 상황이었던 겁니다. 근데 그 당시 지도를 보면 소련이 왜 이런 생각을 했는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요. 독일이 동독, 서독으로 나눠져 있었잖아요. 미국은요. 소련 바로 코앞에 있는 서독에서 폭격기를 발진시키고 거기다 핵을 싣고 가면 모스크바도 떨어뜨릴 수가 있고요. 소련의 대도시들이 전부 다 사정권 안에 있어요. 근데 소련 입장에서는 미국의 대도시를 공격하려면 대서양을 건너야 되잖아요. 이게 네. 불가능한 상황인 겁니다. 네. 그리고 만약에 그렇게 멀리 간다고 하더라도 레이더의 탐지가 다 될 거고 제공권은 미국이 다 가지고 있고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소련 입장에서는 엄청난 공포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공격할 수 없는데 미국이 우리를 공격할 수 있구나. 네. 그래서 반드시 로켓을 만들어야 된다. 그리고 그렇게 오히려 미국보다 공군력에서 열세이기 때문에 반드시 개발해야 된다라고 절실하게 매달린 거죠. 네. 사실 로켓 개발 자체도 좀 일찍 시작은 했어요. 앞서서 제가 츠올콥스키 같은 로켓 개발의 이론적 선구자가 있다고 했잖아요. 그 부분의 어떤 연구의 영향으로 이런 로켓 관련된 연구가 진행 중에 있었는데 소련 로켓 개발의 주역으로 우리가 세르게이 코롤로프라고 하는 사람을 생각합니다. 이분은 네. 충분한 성과는 못 냈어요. 그 전까지는. 이분도 V2 로켓 기술자들 데리고 부품을 보면서 와, 이 돌파구를 이제 마련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실제로 기술적 진전을 이루고 개량해서 독자적으로 R7 로켓을 만들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소련의 우주 개발도 결국에는 독일의 V2 도움을 받았다는 거네요. 맞습니다. 그런데 실제 정말 직접적으로 독일과 대치하고 전쟁을 벌였던 건 소련이거든요. 네. 소련 입장에서는 독일 기술자들이 도와줬다라고 하는 거는 미국 입장보다 훨씬 더 부담스러운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최대한 빠르게 독일 기술자들한테 필요한 정보를 다 뽑아내고 그다음에 소련 기술자들을 통해서 로켓을 만들고 싶었던 겁니다. 그래서 초반에는 여러 가지 도움을 받아요. 설계도 하고 카피도 한번 해보고 네. 뭐 항법 작치 같은 도움을 받지만
결국에 로켓 연구가 좀 빨랐던 미국보다 상대적으로 빨랐던 소련 소련이요? 입장에서는 네. 금세 그 기술을 흡수해서 결국엔 거대한 R7 로켓을 만든 거고요. R7은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소련 입장에서 굉장히 절실했던 핵 투발용 탄도미사일이에요. 근데 당시 소련이 가졌었던 핵폭탄이 초창기 핵이잖아요. 네. 굉장히 무거웠어요. 3톤에서 5톤 가까이 했거든요. 그래서 그 핵을 미국 본토까지 실어 날라야 되니까 이 로켓을 스펙을 이렇게 말을 한 겁니다. 굉장히 무거운 강한 로켓을 만들어야 된다. 근데 흥미로운 거는 기술이 발전하니까 핵이 가벼워져요. 그러면 이 로켓을 어디다 쓸 것이냐. 굉장히 엄청난 힘을 가진 로켓을 만들었는데 핵 투발용으로는 좀 더 작아도 되는 상황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활용할지 고민을 하다가 가벼운 인공위성이라면 탄도미사일이 아니라 우주에도 갈 수 있겠는데? 라는 생각이 들면서 가벼운 하나 일종의 이벤트인 거예요. 네. 이벤트로서 갑자기 스푸트니크 인공위성을 쏴버린 겁니다. 미국 입장에서는 굉장히 당황스러웠겠어요. 난리가 났습니다. 너무너무 난리가 났는데 갑자기 그런 능력이 있으리라고 생각하지도 못했던 소련에서 비밀로 했거든요. 네. 개발한다고 말도 안 하고 있었어요. 그러다 갑자기 핵을 투발할 수 있는 인공위성을 만들어 썼다는 건데 미국 입장에서는 소련이 핵을 가지고 있는 건 알고 있었는데 우리는 안전해. 여기까지 올 수가 없어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우주 공간에서 떨어지는 절대 막을 수 없는 핵의 위협을 받은 셈이 된 거잖아요. 네. 자, 한 달이 지났습니다. 11월이 됐어요. 러시아가 그 유명한 떠돌이개 라이카를 태운 스푸트니크 2호를 발사합니다. 그 말은 최초의 인공위성도 소련, 최초의 우주 생명체도 소련인 겁니다. 자, 미국이 이제 뭘 하느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부랴부랴 예정대로 해군이 개발했었던 벵가드 로켓을 발사하기로 합니다. 네. 한 달이 지나고 12월이 됐어요. 네. 발사 당일날 전 세계 생중계 쫙 되는 가운데 그렇겠죠. 벵가드 로켓이 발사대를 떠나지도 못하고 그대로 폭발합니다. 미국 입장에서는 이제 어떡합니까? 제 생각에는 미국의 그 관계자를 거의 사색이 됐을 것 같아요. 그렇겠죠. 큰일 났다. 그래서 이제 어떤 방법밖에 없느냐. 이미 네. 개발이 끝났었던 미국 입장에서는 나치 전범인 폰 브라운이 만든 그 레드스톤 로켓을 개량을 해서 네. 그걸 살짝 바꿔서 58년 다음 해에 익스플로러 1호 위성 발사에 성공해서 약간 체면은 살짝 차리긴 하는데 네. 그리고 그 해에 우리가 알고 있는 미 항공우주국 나사가 이것 때문에 출범하게 되는 겁니다. 안 되겠다. 흩어져 있는 연구기관 하나로 모아. 우리가 힘을 모아야 돼. 소련을 이겨야 돼 하면서 나사가 만들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나사의 출범이 스푸트니크 쇼크 때문이라는 거잖아요. 굉장히 흥미롭네요. 그게 당시 미국인들의 공포가 정말 너무 엄청났고 네. 당연하게도 정치인들이 받는 압박도 엄청난 거예요. 지금 뭐 하고 있는 거냐 이런 얘기를 듣는 거죠. 이 나사 설립된 것뿐만 아니라 스푸트니크 쇼크가 사회 전체에 영향을 주는데 그중에 하나 유명한 게요. 네. 미국 교육 시스템이 그 당시까지만 해도 창의력 위주의 열린 교육이었어요. 아이들이 원하는 교육을 하자였었어요. 네. 그러다가 주입식으로 바뀌는 게 이 이후입니다. 미국에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아니 하라는 공부 안 하고 수학과학 공부를 해야 되는데 아이들이 하기 싫다고 해서 안 했더니 그랬더니 이런 사달이 벌어진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하면서 교육제도가 바뀌는데도 일조할 정도로 엄청난 쇼크였던 겁니다. 교육제도까지 영향을 미칠 정도면 진짜 대단하네요. 이야기가 굉장히 흥미롭습니다. 달 탐사와 관련해서 본격적인 얘기가 나오지도 않았는데 시간이 다 됐어요. 네, 이제 대반전이 좀 있으면 벌어지려고 네. 합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살짝 어떤 얘기를 할지 좀 말씀을 드리자면 미국도 결국 인공위성 쏘기도 하고요. 네. 사람을 우주로 보내기도 합니다. 근데 그 과정에도 계속 소련이 앞서다가 네. 어느 순간에 대승적인 결단을 내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케네디 대통령의 연설이 있는 거예요. 네. 사람을 달로 보내겠다. 네. 그래서 달로 가게 되는데 다음 시간엔 그 얘기뿐만 아니라 네. 그래서 결국에 이 우주 경쟁에서 성공한 게 과연 미국이 맞냐부터 시작해서 네. 이것의 유산들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알아보면 사회적인 내용을 같이 다뤄보면 훨씬 더 흥미로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지금 그 문자를 못 찾고 있는데 어떤 분이 50년 전에 달에 갔는데 왜 아직도 이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요? 이런 거 보내주셨거든요. 네네. 그거에 대한 답을 다음 시간에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낮의 과학실 이독실 과학 커뮤니케이터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세상의 모든 정보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모바일 쿠폰 당첨자는요.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행복한 오후 이어가시고요. 저는 내일 다시 찾아뵐게요. 지금까지 아나운서 전주리였습니다. 고맙습니다.